제가 목소리가 좀 더 좋은데 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오전에 나오는 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불금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토요일 날 오전이 휙 날아가 버릴 텐데, 강제로라도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면 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1주 정도 하는 거니까 이 경물관 공부하는 게 인생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몇 가지 봅시다. 싸게 사는 방법, B급 물건, 그 다음에 개별 매각 물건,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개별 매각에 대한 개념 막 설명하고 이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근생빌라, 위반 건축물, 근생빌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생빌라, 근생주택. 건축 허가는 뭐로 받고?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실제로 뭐로 개조를 한다? 주택으로 개조해서 판매하고 이런 물건들을 말합니다. 위반 건축물이에요. 법의 용도대로 근생으로 써야 되는데 준공 떨어지고 나서 다 개조합니다. 그래서 난방 설치하고 싱크대 설치하고 Y주택으로 개조를 해버려요. 위반 건축물이니까 사실은 부담이 있죠.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싸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잘 기피합니다. 근데 돈이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다. 자, 왜 기피하냐면 일단은 위반 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되겠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안 나와요, 원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돈을 장만해서 잔금을 냈어요. 임차인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임차인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왜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강력한 방법으로 위반 건축물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허그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되더라도 임차인을 구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수익형 부동산을 내가 장만해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면 괜찮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싸게 사서. 자, 위반 건축물인데 입지가 좋아요. 그 임차인을 구하는 건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로는 부담스러우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수요는 많이 있어요. 입지가 괜찮고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허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뭐 이 정도로,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뭐 보증금 1,000만 원이야 금방 버티면 회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받는다? 받아요. 그러므로 최우선 면제 돼요. 우선 면제 돼요.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주임법의 보호를 다 받는다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도 이행강제금 염두에 둡니다. 근데 싸요. 그리고 수익률이 높으면 낙찰받기도 합니다. 모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올까요? 뒤져보면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이거는 대출해 줘도 괜찮겠다. 1금융권은 안 되고 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대출해 줘요.
이게 여가 있었구나. 참고로 사례 하나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주로 할 겁니다. 그 바로바로 필요한 사이트에 접근해서 화면 띄워놓고 공부를 할 건데, 지난번 사건 중에 제가 이제 강동구에 있다 보니까 강동구 물건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2023 54898. 보니까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샤인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종별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상가예요, 상가. 근데 상가를 뭐로 개조한다? 주택으로 개조해서 파는 거예요. 감정가가 3억 5,800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위반 건축물이다 보니까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현재 서울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감가돼요. 지방법원은 전 회차 대비 30%씩 팍팍 떨어지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20%예요. 그래서 처음에 3억 5,800에서 여기서 유찰되니까 20% 감가해서 최저가가 2억 8,600. 여기서 유찰되니까 이제 80% 64%인 2억 2,900. 여기서 또 한 번 유찰되니까 51% 1억 8,300. 또 유찰되니까 41%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누가 1억 7,938만 원에 50%의 낙찰받았어요. 이 정도 되면 입찰자가 많아요. 관심 많이 보이죠. 그런데 10층에 4층입니다. 물건이 2017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라에도 2017년 정도면 사실 준신축입니다. 깨끗해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면 상태가 위치를 참고로 보면 위치가 참 좋아서 이거 제가 입찰하려다가 못한 물건인데, 위치가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이라고 있어요. 천호역이 5호선과 8호선이 지납니다. 근데 전철역에서 한 20m 바로 근처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끊이지 않고 생겨요. 월세 수요는. 다만 이제 낙찰받는 사람은 위반 건축물이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근데 알아보면 대출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자기 자본이 좀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낙찰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지금 현재 임차인이 2명 있어요. 거기를 원래 한 칸인데 개조했어요. 401호를 2칸으로 쪼갰어요. 2칸으로 쪼개서 보증금 1,060만 원, 1,06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1억 8천 정도인데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한 1억 8천 정도가 실투자 비용이다. 근데 보증금 2천이니까 얼마죠? 1억 8천에 취득세 합치면 1억 9천. 1억 9천인데 보증금 2천 회수했으니까 1억 7천 실투자 금액인데 월세 120이면 괜찮아요. 요즘 은행에 넣어봐야 1억 넣어봐야 한 달에 25만 원? 이 정도 나올 텐데 1억 7천에 120면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이런 위반 건축물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물건이 달리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재매각 물건 뭐 이런 것들 그 취지만 말씀드리면, 재매각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못 내서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못 내서 다시 가는 매각이 재매각이에요. 아무래도 재매각 물건은 부담스럽죠. 전에 낙찰받은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돈을 못 냈다니까요. 돈을 못 내서 다시 매각하는 물건, 다시 매각하는 걸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못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 재매각 물건이 있어요.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10명이 입찰했어요. 근데 그중에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랬다가 돈을 못 내서 재매각으로 넘어온 물건이라면, 자, 10명이 입찰했습니다.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돈을 못 냈어요. 그러면 물건에 문제가 있을까요? 낙찰받은 사람의 문제일까요? 맞아요. 10명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10명씩이나 되는 바보가 그 물건에 들어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입찰했다는 이야기는 물건 자체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뭐 돈 준비가 안 됐다거나 부인이 반대한다든가 공투하기로 했는데 뭐 저쪽에서 찌그러진다거나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까 간이 쫄아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부담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못 내는 수가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이거는 과감히 들어가면 돼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들어갔고 낙찰받아서 한 명이 돈을 못 내서 다시 가는 거,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재매각 물건, 불허가로 인한 세매각 물건, 85 초과 대형 물건, 신권 물건,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시간 두고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싸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낙찰 받으셔야 돼요. 사실 안전하게 낙찰 받는 건 누가 잘해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안전하게인데 권리 분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의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경매는요,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 중에 훨씬 공인중개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시세가 어떤지, 돈 되는 물건인지,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이런 정보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강점을 가진 유일한 분야는 권리 분석인데 우리도 권리 분석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흔히 말하는 입찰대리 시장에서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없어지고, 그럼 주로 뭐만 하느냐? 이제 주로 취소를 어떻게 할 건가? 경매를 정지시키는 컨설팅, 이런 쪽에 집중하는 거지. 여러분의 권리 분석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하게 낙찰받는 건 별 문제 없어요. 너무 어려우면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낙찰 받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르면 돼요. 지르면 됩니다. 확 질러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욕심을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 최저 매각 가격이 10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서울 경우는 20% 감가됩니다. 8억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좀 업돼 있어요. 실제로 시세가 한 9억 5천이라고 해볼게요. 통상은 감정가격이, 법원 경매물건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운된다, 업되는 게 많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경매물건 평가를 했어요.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까요? 비싸게 평가할까요? 비싸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가 좋아한다, 성질낸다. 야, 내 아파트가 그거밖에 안 한다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야, 그거밖에 안 해? 욕먹어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은 가급적이면 욕 안 먹으려고 시세보다 업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싸게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세가 9억 5천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K라는 사람이 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겠느냐? 8억 쓸까? 8억 300, 8억 500, 8억 1000, 8억 1300. 이 최저가 언저리에서 알짱알짱 되면 낙찰받는다. 평생 못 받는다. 평생 못 받아요. 네?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 언저리에서 혹시 내게 행운이 오지 않을까? 갑자기 오던 사람 전부 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오지 않을까? 네? 아니에요. 그런 행운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 차이가 웬만해야 되지. 많이 차이가 나면 한 두어 번 깔짝깔짝 되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적게 돼요. 좀 근접해야죠. 근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려가는 방식은 가격을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얼마 정도 되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의 낙찰 사례, 낙찰가율, 그 다음에 실거래 사례 이런 걸 감안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억 8천 정도면 낙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9억 5천짜리를 8억 8천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 다음에 연체료 부담하고 어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내고 따져보니까 내 손에 쥐는 금액이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이다. 응?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4천만 원을 벌까? 야, 이건 충분해. 또는 이건 부족해. 이런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낙찰 받아서 얼마에 팔았다. 그리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데 차익에서 취득세 등 취득비용 내고 세금 내고 내 손에 떨어지는 실수익이 얼마인가 보니까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좀 더 내고 싶다. 그럼 이거를 8억 7천, 8억 6천, 8억 5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걸로는 수익은 충분한데 낙찰받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8억 9천으로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밑에 바텀 가격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를 쓰면은 수익이 얼마 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4안 그 중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뭔가 이렇게 접근하시기 나아요. 그냥 최저가 언저리에서 헤매다가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낙찰 가격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익히시면 되냐? 법원에 몇 번만 나가보면 돼요. 이때 법원에 나갈 때 그냥 나간다, 미리 공부해서 나간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아파트다 또는 빌라다. 그러면 중앙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 아파트. 그래서 가격을 산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낮게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법원에 가서 공부를 하셔요. 그리고 낙찰되는 가격을 이렇게 봅니다. 몇 번 사건은 아파트인데 몇 명 입찰, 1등 얼마, 2등 얼마, 입찰자 수 몇 명. 어떤 사건은 최저가 얼마, 그 다음에 입찰자 얼마, 최저가, 그 다음에 차순위 얼마 이렇게 몇 번을 써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싸게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쁘니까 와이프한테 시켜요. 와이프가 몇 번 심부름을 합니다. 또 이번에 또 시켜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건인데 8억 써라고 그랬어요. 그럼 와이프가 받아들인다. 와이프가 갑자기 화를 낸다. 이 인간아, 그 금액에는 교통비도 안 나와.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감각을 잘 알아요. 응? 그래서 욕심을 줄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 차익 얼마 나고 필요 비용 다 내고 세금 내고 얼마가 내 손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거 500 뛰기만 할 거야. 1000 뛰기 할 거야. 2000원 먹어야지. 이건 3000 먹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아니면 나는 수익률이 중요해. 투자 수익률이 최소한 8%는 돼야 된다. 10% 돼야 된다. 15%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법.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차이인데 또는 나 귀찮아. 나는 그저 시세보다 10%만 싸게 사면 돼. 시세보다 10%만 싸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시세 대비 10% 싸게 산다. 8% 싸게 산다. 또는 내 손에 얼마만 쥐면 된다. 또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와야 된다. 라는 자기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입찰해 보셔야 돼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야구에서도 3할 타자 그러면 대단한 타자 아닙니까? 자, 입찰하러 갑니다. 이제 경쟁자가 있겠죠. 근데
실수요자가 경쟁자로 붙었어요. 그러면 그냥 재수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졌다고 크게 떨어졌다고 자괴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실수요자가 붙었나 보다. 그럼 다음 기회, 또 다음 기회.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이제 실수요자는 안 붙었는데 나보다 욕심이 덜한 자가 낙찰받으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다 욕심꾸러기들만 있어. 내가 제일 욕심이 적어. 그러면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한 7번에서 10번 정도는 입찰해보고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럼 그때 접으셔도 돼요. 네? 감각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최소한은 한 7번, 10번은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은 낙찰 받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시도하고 아니다 접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가족과 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입찰하러 배우자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그냥 간다. 극진히 모셔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원 입찰 끝났다 떨어지면 그냥 온다. 그 주변에 맛집 다 투어한다. 간 김에 관광지 돌고. 그래서 그 나를 도와줄 사람은 주로 배우자니까. 그리고 내가 바빠서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와이프를 대신 법원에 보낼까 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사례를 줘야 돼요. 첫 번째는 수고료 줘야 돼요. 수고료. 그리고 만약에 그날 1등 먹었어. 그러면 성공보수 또 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내고 되파는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또 돈. 그리고 저 계약 체결하면 돈, 잔금 줄 때 돈. 이렇게 저는 4번 정도 돈을 줘요. 그러면 와이프가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네? 입찰할 거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와이프도 바빠. 그러면 예를 들어 지인을 시켜도 돼요. 아는 지방에 있는 친구,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입찰표 다 쓰시고 입찰 봉투 다 쓰시고 하고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요렇게만 써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보증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친구 간에도 조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생긴 게 파토너라는 입찰 대리 업체가 생겼어요. 걔네들은 뭐하냐? 소익을 받고 입찰 대리해줘요. 예를 들어 제가 부산법원 물건을 입찰하러 가려면 월차 내야 되죠? 교통비 발생하죠? 하루 다 깨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10여만 원 정도만 주면 부산에 있는 입찰 대리 업체가 입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나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입찰. 네? 근데 경비가 예를 들어 한 1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게 더 싸죠. 그 보증금 먹고 튀지 않느냐? 그럴 일 없어요. 만약에 보증금 먹고 튀면 얘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중기업도 뭐죠? 보증 설정하죠. 2억 원인가. 매수 신청 대리도 2억 원 보증 설정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생겼고 그런 것들은 저도 해요. 의뢰받고 바쁘시면 꼭 먹긴 해야 되는데 월차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제가 가서 심부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물건을 찍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입찰하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입찰 가격, 수익성 분석 등을 해주고 서비스를 하고 돈 받기도 해요. 주로 이제 저희 수강생들은 3분의 1 가격으로 받아요. 싸게 해, 싸게. 매수 신청 대리가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쁜 사람은 공매 입찰을 자꾸 해요. 왜냐면 공매는 법원에 가야 된다. 사무실에서 클릭하면 된다. 전자 입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물건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자 입찰해요. 공매 물건은 그렇게 전자 입찰하시면 돼요.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독 입찰, 마지노선, 꼬리 다는 방법 뭐 등등등 낙찰을
봅시다. 무조건 낙찰받는 경우 과감히 써라. 좋은 물건은 넘겨라. 물건 만납찰한다.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하고, 무조건 낙찰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낙찰받은 물건 중에 2013-15758 경기도 양평에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첫째, 임야예요. 근데 295평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이에요. 그리고 강제 경매입니다. 근데 2천만 원짜리인데 계속 유찰이 돼서 23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납을 했어요. 이거를 보고 이거 대박,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유찰이 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매를 집어넣은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요. 747만 원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가 300만 원에 팔리도록 내비둘 것이다. 돈 다 갖고 경매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돈 갖고 경매를 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해야 될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지분입니다. 하나는 25분의 3, 하나는 25분의 1 지분이에요. 지분은 뭐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가서 내가 먹어도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꽝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헛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런데 요때 떡하니 미납이 됐다. 이 말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이 되도록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매가 계속 진행될 거다. 취하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미납하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까지 되면 164만 9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2천만 원짜리가. 근데 우연히 이걸 발견했는데 제 눈에는 이게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왜요? 지금 분묘가 있거든요. 분묘가 있고 지분이 있습니다. 분묘가 있죠. 지분을 제가 낙찰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분묘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나름 관리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다른 공유자한테 지분 사라고 하겠죠.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죠.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 방법은 현물 분할이죠. 근데 이건 현물 분할이 어렵겠죠. 그럼 경매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경매로 넘겨서 각 지분만큼 배당받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후손들은 이게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아마 원치 않아요. 모두 다 싸가지 없다. 그래도 한 놈은 괜찮은 놈이 있다. 이 금액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금액이다. 그냥 술 한 번 덜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해결해요. 이 무조건 돈 되는 물건이면 이 언저리에서 깔짝깔짝 해야 된다. 무조건 전회차 넘겨야 된다. 전회차 넘겨야 돼요. 164만 원 물론 235만 원 이거 훨씬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사실 2등 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1등이 300 얼마를 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옛날에는 입찰할 때 누구누구 나오세요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때 이름 부를 때 통상은 제일 적게 쓴 사람을 제일 먼저 불러요. 누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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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나오세요라고 이름 부르니까 내 이름은 빨리 불리는 게 좋다. 늦게 불러야 된다. 내 이름이 안 불려? 어싸. 근데 내 이름 나오고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럼 나 2등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었어요. 혹시 1등이 보증금을 미달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이게 한번 돈을 못 내갖고 다시 가는 재매각 사건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증금이 10% 그대로 가는 법원도 있고 20% 가는 법원도 있고 30% 가는 법원도 있어요. 보통은 20%예요. 근데 여주 법원은 보증금을 30% 내야 돼요.
제발 1등이 20%만 냈어라. 근데 진짜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했어. 1등이 보증금 부족이야. 20%만 낸 거야. 그래서 진짜 재수 없이 제가 낙찰 받았어요. 아니 재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죠. 사시오. 안 산대. 그래? 그럼 사지 마셔. 뭐 지체 없이 그러면 바로 소장을 보내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소장. 내용 증명을 받을 때하고 소장을 받을 때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아, 잘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경매 분할되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매수하겠다고 해서 적당하게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 들어갈 때는 요 언저리에서 깔짝깔짝 되면 된다. 더 질려야 된다. 무조건 돈이 되는 물건이니까 낙찰이 중요한 거야. 이런 물건은. 그러니까 물건마다 성질이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적당한 가격에 판다,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매매사업자 등록을 한다, 경매를 하는 이유 얼마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서 나머지들은 한번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독학은 어려워요. 이게 독학은 어렵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거나 흐름을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라. 그 말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 학원을 다닐 때는 공짜로 다닌다. 돈을 내야 된다. 돈 내면 열심히 해요. 공짜 열심히 안 해요. 돈 내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공부하면 의욕이 불타요. 경쟁 심리가 불타서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 잘 안 해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같이 공부하면. 그리고 같이 공부한 사람끼리 이제 나중에 친해지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투하기도 하고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우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에 타 잡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찌라시 몇 장 갖고 공부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 공부할 때 법원에 경매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로 공부하는 거하고 유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데하고 서비스의 질이 하늘과 땅입니다. 훨씬 업무 효율이, 공부 효율이 좋아요. 이게 여기서는 필요하면 바로 클릭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예? 배당 분석도 다 해주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원 실습 나갈 겁니다. 임장 실습과 법원 실습은 따로 날 잡아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가능한 날을 잡아갖고 나갈 거예요. 법원 가서 입찰하는 거 쭉 공부하는데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입찰 물건, 예상 물건을 미리 정해놓고 가격을 스터디해서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에 낙찰 받는지 그리고 그날 낙찰가에 제일 근접하게 쓰신 분한테는 제가 밥을 사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사례를 접목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례 이렇게 공부하면 최고 좋아요. 근데 처음에 책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책이 이따만큼 두꺼워지거나 또는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책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을 하고 관련된 사례는 그때그때 자료로 나갈 거예요. 요 물건에 관련된 사건 번호 자료 이런 식으로 쭉 업데이트를 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볼 때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등기 물건이다. 그러면은 가등기 물건만 계속 경매 물건 크리기를 보면 감각이 생겨요. 가처분 물건이다. 계속 가처분 등기된 물건만 크리기하면 감각이 생깁니다. 전세권 등기된 물건이다. 임차권 등기된 물건이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물건별로 케이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별 모임을 통해서 조별 모임 할 겁니다.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공부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8번입니다. 현재는 뭐가 중요해요? 노하우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노회어가 훨씬 더 중요하시대요. 정보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어디를 이용하면 합리적이야. 여기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어. 노회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앱들, 웹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뭐 아시를 보거나 호갱론을 보거나 비아파트는 뭐 디스코를 보거나 그리고 각 맵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홀로 세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경매에 내 책임하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저도 공부할 때는 일단은 모르니까 가서 배웠죠. 돈 내고 흔히 말하는 스승님한테 배웠어요. 배우고 내 경험, 공투한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제가 경매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를 때, 내가 물어볼 때 그 대답해 줄 수 있는 이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요건 어떤 건지 이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사실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님한테 배우고 많이 도움을 받았죠. 불안하거든요. 경매는. 특히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자꾸 물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부담스러운지 자꾸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런 부담을 없애려면 이거를 예를 들어 유료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할까요? 그러면 엑스퍼트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예를 들어 유료로 한 15,000원 정도로 내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부담스러우면 낙찰받고 나중에 자꾸 물어보면 미안해요. 그분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통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자주 전화하다가 나중에 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공부해 볼 만합니다. 평생에 내가 캐시 현금을 플로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봐서 학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둘도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항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길을 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하고 경매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던 거는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공부했다면 이거는 돈 벌기 위한 공부예요. 네?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생생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질문할 거 마음속에 하나씩 생각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지적해만서 질문 받을 수 없고 아무 부담 없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한번 질문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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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등기를 하고 다시 팔아야 되는 어떤 수수료나 비용들이 있잖아요. 비용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비용은 대략적으로 물건의 몇 퍼센트 정도를 보고.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리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찰 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리니까 등기는 반드시 의뢰인 명의로 등기가 바로 넘어갑니다. 제 앞으로 안 와요. 근데 제가 사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로 단기 전매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일단 발생하는 비용이 취득세가 발생하겠죠. 취득세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뭐 1.1%짜리서부터 3%까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주택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8%가 되겠고 2주택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한다. 그럼 12%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이 취득세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고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사실 1년 이내 단기 전매하면 77%를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년 이상 2년 안에 팔면 66%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세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매매사업자를 내요. 매매사업자를 내고 매매사업자로서 업무를 하면은 이분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게 자신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소스를 내요. 흔히 말하는 그 합산과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1,400만 원 미만이면 6%, 그 다음에 뭐 5천만 원까지인가 8,800만 원까지인가는 뭐 15%, 또 어떤 거는 24%. 그 사업소득세를 내고 그건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아서 이거를 비즈니스 하겠다 싶을 때는 취득세 염두에 두시고 소득세 염두에 두시고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 Q&A를 진행하는데요. Q&A는 이제 잠깐 이제 수업이 끝나고 Q&A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잠깐 마무리하는 느낌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열강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내주시면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